대만이 흔들리면 누가 피를 흘릴까? 대만의 하늘에 불길한 먹구름이 들이우는 순간 진짜로 위험해지는 건 대만만이 아니다. 그 순간부터 누군가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누가 대신 막아줄까? 누가 대신 버텨줄까? 누가 대신 희생해줄까? 그리고 그 계산기의 끝에는 이상하게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 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한다. 세계는 정의로 움직인다고. 도와야 할 때 도와주고 오른편이 이기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라고. 하지만 국제정치는 그런 동화가 아니다. 국제정치는 냉정한 거래다. 표정은 부드럽지만 문장은 차갑고 악수는 따뜻하지만 속내는 얼음처럼 단단하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겠지만 그 도움의 조건서에는 반드시 숫자가 적혀 있다. 돈, 무기, 병력, 시간, 그리고 목숨. 자, 여기서 가장 불편한 질문을 꺼내보자. 대만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댓글창은 둘로 갈라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자유를 지켜야 한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이다. 우리 일도 아닌데 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다. 이 질문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이미 누군가가 한국의 희생을 당연한 카드로 올려놓았다라는 증거라는 점이다. 우리가 동의하기도 전에 누군가는 이미 가능한 선택지로 우리를 넣어두었다. 마치 버튼 하나 누르면 병력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의 전쟁을 대신 소모해주는 장치처럼. 대만은 혼란 속에 있고 중국은 전면전이 아니라 더 교묘한 압박을 준비한다. 미국은 세계 질서를 말하지만 동시에 거래를 말한다. 일본은 강경해지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웃으며 악수해야 하는 순간과 이를 악물고 준비해야 하는 순간을 동시에 맞는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결론으로 우리를 몰아간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나오칸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실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듣고 있는지도 모른다. 1. 대만 정치 혼란. 지도자는 왜 고립되는가? 대만 내부의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다. 그것은 구조가 만든 고립이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선언하면 그 선언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을 만든다. 문제는 대만처럼 복잡한 환경에서는 그 적이 밖에만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안에도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안이 먼저 무너진다. 대만의 지도자가 강경한 노선을 말하면 열성 지지층은 박수친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박수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외교는 선언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이고 군사 균형은 구호가 아니라 준비의 축적이다. 지도자가 너무 앞서 나가면 현실을 감당해야 하는 관료와 군은 표정을 굳힌다. 야당은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원래 한 배를 탔다고 믿었던 동료들조차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침몰한다며 등을 돌린다. 이런 순간 지도자는 딜레마에 빠진다. 한 발 물러나면 변절자라는 비난이 나온다. 물러서지 않으면 무모한 지도자라는 비난이 나온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 고립된다. 그리고 고립된 지도자는 내부 갈등을 키운다. 내부 갈등은 외부의 압박을 부른다. 외부의 압박은 다시 내부 불신을 확대한다. 이건 악순환이 아니라 고장난 기계처럼 정해진 방향으로 굴러가는 파멸의 톱니바퀴다. 대만 정치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위기는 밖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 균열은 안에서 커진다. 지도자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지도자를 벽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그 벽은 빠져나갈 문이 없다. 이 양안 관계의 현실, 단어 하나가 불씨가 된다.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둘 사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유지되는 긴장이다. 문제는 이 긴장이 언어로 폭발한다는 점이다. 국가 지도자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다. 국제사회에서 그것은 신호다. 나는 이렇게 가겠다는 방향표시다. 그런데 대만이 외교적 위치가 애매한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는 방향표시가 아니라 불쏘시개가 된다. 밖으로는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리지만 중국의 시선에서는 충돌을 선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결국
정치 언어는 군사 현실로 번역된다. 지도자가 강한 말을 하면 상대는 대응을 준비한다. 대응은 훈련의 형태로 나타난다. 훈련은 압박의 형태로 바뀐다. 압박이 길어지면 경제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다시 정치 불신으로 이어진다. 말 한마디가 군함의 항로를 바꾸고 뉴스 자막 하나가 시장의 심리를 꺾는다. 대만이 처한 가장 잔혹한 현실은 강하게 말할수록 위험해지고 약하게 말할수록 불신받는다는 점이다. 강하게 말하면 밖이 들썩이고 약하게 말하면 안이 흔들린다. 이것이 바로 대만이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다. 3. 전면전 대신 장기 압박, 지치게 만드는 전쟁. 우리는 전쟁을 떠올릴 때 폭발과 진격을 먼저 상상한다. 하지만 현대의 갈등은 꼭 그렇게 오지 않는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매일 조금씩 조여오는 압박이다. 전면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건다. 그러나 장기 압박은 상대를 지치게 한다.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든다. 결정을 늦추게 하고 내부를 갈라놓는다. 군사훈련이 상시화되면 사회는 일상 속에서 공포에 익숙해진다. 익숙해지는 공포는 무감각을 낳는다. 무감각은 준비를 늦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설마 진짜로? 라고 묻는 사이 이미 늦어버린다. 경제 제재가 붙으면 기업은 움츠러든다. 일자리는 흔들린다. 물가는 오르고 불만은 커진다. 그리고 그 불만의 화살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한다. 정부가 잘못했다. 야당이 방해했다. 어느 세대가 이기적이다. 외부의 압박은 내부 갈등을 먹이로 자란다. 대만 사회가 버티는 힘은 결국 합의에서 나온다. 하지만 합의는 불안이 길어질수록 깨지기 쉽다. 신뢰는 단숨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바로 그래서 장기 압박이 무섭다. 싸우지 않고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대만은 왜 단독으로 버티기 어려운가? 대만의 지형은 방어에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다. 해안의 절벽, 제한된 상륙 지점, 방어에 유리한 조건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간을 벌어주는 조건일 뿐 승리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다. 시간을 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군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결국 대만의 방어는 대만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 대만을 중심으로 한 연합의 전쟁이 된다. 그 연합이 움직이는 데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고 정치적 결단에는 거래가 붙는다. 그리고 그 거래의 핵심은 늘 같다.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대만이 단독 생존이 어려운 이유는 군사만이 아니다. 외교적 위치, 경제 의존, 국제적 인정의 제한, 내부 정치 분열 가능성까지 모두 엮여 있다. 즉, 대만의 위기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복합 구조다. 구조는 개인의 용기로 부수기 어렵다. 구조는 구조로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구조 해결의 열쇠는 대만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다. 이 순간 대만은 전략을 바꾼다. 내가 이기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움직이게 만들겠다로. 5. 불편한 기대. 한국 육군을 바라보는 시선. 여기서 가장 논쟁적인 장면이 나온다. 일본과 대만이 한국의 병력, 특히 육군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한국은 많은 젊은 남성이 군 복무를 한다. 그중 상당수가 육군으로 간다. 이 구조는 한국을 동아시아에서 눈에 띄는 육군 중심 국가로 보이게 만든다. 그리고 그 이미지는 주변국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위기가 오면 한국이 뭔가 해주겠지. 이 말은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진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는 한국인이 대신 소모돼주면 좋겠다는 계산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대는 도덕의 언어로 포장되기도 한다. 자유를 지키는 연대, 공동의 가치, 같은 편. 하지만 현실의 한국인에게 그 문장은 이렇게 들린다. 너희가 대신 희생해라. 바로 이 지점에서 감정이 터진다.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군가의 계획표에 자동 투입으로 적힌 적이 없다. 국가의 운명은 시민의 피와 연결되어 있다. 피는 숫자가 아니다. 청년의 삶은 물건이 아니다. 그러니 한국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6대만의 전략자산, 반도체가 보험이던 시대의 끝. 대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군함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위탁 생산 능력,
세계 산업의 심장에 연결된 공급망. 그 기술이 대만을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만들었다. 논리는 단순하다. 이 기술이 넘어가면 세계가 흔들린다. 그러니 세계가 개입할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은 균열을 맞는다. 생산 거점이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 보험은 얇아진다. 기술이 대만 밖에서도 돌아가게 되면 대만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줄어든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 기술이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방식이 지키기가 아니라 없애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까지 나온다. 이 장면에서 대만의 공포는 극대화된다. 나는 보험이라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인질이었을 수도 있다. 내가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협상의 카드일 뿐이었을 수도 있다. 이 불안은 대만 사회를 내부적으로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내부 불안은 외부 압박과 결합해 더 빠르게 균열을 키운다. 대만의 전략은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바꾸는 순간 또 다른 위험이 생긴다. 바꾸지 않아도 위험하고 바꾸면 더 위험하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만은 점점 더 벽에 몰린다. 7. 한국 외교의 계산, 웃으며 악수하는 이유. 한국은 때로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어제는 강하게 말하고 오늘은 웃으며 악수한다. 이 장면만 보면 사람들은 쉽게 분노한다. 왜 저렇게 굽히지? 왜 원칙이 없지? 그러나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생존이다. 어떤 날은 억제해야 한다. 어떤 날은 달래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힘을 키울 시간을 벌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위험을 늦춰야 한다. 필요한 기술과 전력의 틈을 메워야 한다. 그래서 한국은 겉으로는 유화적 언어를 쓰면서도 속으로는 특정한 준비를 쌓아간다. 여기서 핵심은 편을 가르는 외교가 아니라 국익을 조합하는 외교다. 어느 나라든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것은 이익이다. 한국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감정으로 움직일 수 없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순간 비용은 늘 한국 시민이 치른다. 따라서 한국은 불편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침묵하고 필요하다면 웃고 필요하다면 단호해져야 한다. 8. 일본의 변화. 문화 열기와 반감은 함께 자란다. 일본 안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젊은 세대는 한국을 멋진 곳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동시에 반감 정서도 다시 커진다. 이 두 흐름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 경제가 힘들어질수록 사회는 공격 대상을 찾는다. 불안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탓이 필요해진다. 이때 가장 쉬운 선택지는 외부다. 역사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지 않은 사회에서는 과거의 우월감이 고개를 든다. 그리고 그 우월감은 현실에서 무너질수록 더 공격적으로 변한다. 즉, 반감 정서는 문화 유행의 반동이 아니라 불안의 부산물이다. 흥미로운 주장은 여기서 나온다. 일본이 강경해질수록 한국이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강경 노선은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내부 갈등을 키우며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관계에서 상대의 자해는 나에게 기회가 된다. 하지만 이 역설에는 함정이 있다. 상대의 불안정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아시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상대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구문화는 왜 강한가? 가까우면서도 다른 것에 아컬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끌리는 이유를 단순히 유행으로만 설명하면 부족하다. 매력은 가까움과 다름의 균형에서 나온다. 한국은 현대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도시가 움직이고 기술이 익숙하며 생활의 모습이 세계적으로 이해 가능하다. 동시에 예절, 음식, 역사, 서사처럼 낯선 요소가 있다. 이 낯설은 너무 멀지 않다. 이해 가능한 정도로 낯설다. 바로 그 거리감이 사람을 끌어당긴다. 너무 같으면 흥미가 없고 너무 다르면 접근이 어렵다. 적당히 다른 것이 가장 강하다. 박물관의 역사 콘텐츠, 영웅 서사, 전시와 체험은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국가 이미지의 근육이 된다. 문화는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선택을 만든다. 선택은 결국 외교와 경제로 이어진다. 10. 우리 편은 우리뿐. 내부 결속이 최우선이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어디로 모이는가? 대만의 불안, 중국의 압박, 미국의 거래, 일본의 강경, 한국의 계산. 결국 마지막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얼마나 단단한가? 국가의 토대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안전을 지키는 힘, 다른 하나는 미래를 이어갈 힘이다. 미래를 이어갈 힘은 결국 청년에게서 나온다. 그런데 청년이 삶을 포기하는 사회에서 국가가 지속될 수 있을까?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하는 사회에서 누가 위기 때 나라를 지키겠는가? 위기 속에서 가장 비열한 명령은 이런 것이다. 총을 들고 버텨라.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사회는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가? 갈등을 줄여야 한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적 구호보다 중요한 건 생활의 바닥이다. 집을 살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는 다시 결집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약속이 된다. 세계는 각자 도생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상적인 희망으로 버틸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냉정함과 단단함이다. 밖을 향해선 계산하고 안을 향해선 회복해야 한다. 그리고 단 하나만은 분명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의 병력도 누구의 소모품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나라여야 한다.